안녕하십니까, 장효곤입니다. 전통적인 경영 전략에서 어떤 시장이 매력적인가는 시장의 성장률, 규모, 수익성 등으로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기존 업체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핵심 역량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졌는지를 판단하여 전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외부적 매력도와 내부적 역량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매우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 가능성입니다. 성장률이 낮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지루한 시장, 게다가 경쟁마저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에서도 혁신을 통하여 블루오션 시장을 만들고 고성장을 누린 회사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혁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제로 혁신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을 때에도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면 경영자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혁신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되는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 많이 있나입니다. 둘째는 시장 안에 큰 비효율이 있나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모든 혁신 가능성을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캘러웨이 골프의 설립자 엘리 캘러웨이는 매우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섬유업계에서 오래 일한 후에 와인 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1982년 와인 농장을 매각하고 잠시 은퇴 생활을 즐기던 그는 마음에 드는 골프채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나이 63세 때였습니다. 캘러웨이 골프는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1989년까지도 10위권에 들지 못하는 매출 1천만 불의 비교적 작은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인 1992년에 캘러웨이는 1억 불 매출과 함께 골프채 업체 중 1위가 되었습니다. 골프를 취미로 즐긴 캘러웨이는 아마추어 골프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골프를 쳐본 사람들은 누구나 드라이버를 들고 티 앞에서 스윙을 하기 전의 느낌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잘못 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듭니다. 보통의 아마추어라면 약간 안쪽이나 바깥으로 휘어지는 공은 보통이고 공이 아니라 땅을 치거나 헛스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캘러웨이는 1번 드라이버를 사람들이 골프백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덜 좋아하는 클럽이라고 하였습니다. 캘러웨이는 사람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고 즐겁게 골프를 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빅 버사라는 신제품 드라이버를 개발했습니다. 전통적인 나무 드라이버는 작은 데다가 공을 헤드의 중심점에 정확하게 맞춰야만 제대로 공이 뻗어나갔습니다. 빅 버사는 헤드를 크게 하였고 철제로 만들어서 중심점에 정확히 맞지 않아도 공이 잘 뻗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열광하였습니다. 모처럼 나온 골프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쭉쭉 뻗는 공을 보면서 마치 프로가 된 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전통적이지 않은 골프채에 꺼리던 프로들도 점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의 좌절을 해결해 준 이 혁신으로 캘러웨이는 단숨에 업계 선두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불만족스러운 고객들이 많다면 시장에 혁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장에 비효율이 있다면 그것도 혁신이 가능함을 암시해 줍니다. 1950년대까지 해운,
즉 해상운송이 그랬습니다. 1937년 가을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젊은 운수업자인 말콤 맥클린은 항구로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트럭에는 터키로 수출하는 면화 꾸러미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클린은 도착해서 곧바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신이 싣고 온 면화가 배로 옮겨지는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면화 꾸러미들은 하나씩 배로 옮겨지고 배에서는 또 적절한 위치에 놓여지는 그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많은 하역 근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내 트레일러, 즉 트럭의 짐칸을 통째로 배에 싣는 게 낫지 않을까. 그가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배가 항구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싣는 그 작업은 일주일 이상 걸릴 때가 많았습니다. 트럭이나 기차로 가져온 어떤 짐은 통에 담겨 있고 어떤 짐은 상자에, 어떤 짐은 묶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트럭에서 배로 하나씩 옮기고 배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아 위치시키는 작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물이 바다 위에서보다 항구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하역 과정에서 분실, 손상, 도난 이런 일들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1956년 4월 26일에 말콤 맥클린은 19년 전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는 뉴저지 뉴악 항구에서 짐이 실려 있는 58개의 9m 길이의 컨테이너를 그의 배에 실었습니다. 배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5일 뒤에 도착하였고 컨테이너들은 기다리고 있던 58개의 트럭에 옮겨졌습니다. 맥클린의 계산에 따르면 그 운송에서 하역을 만약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다면 5.83달러가 들었겠지만 컨테이너를 활용함으로써 0.16달러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의 사용은 하역 작업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컨테이너에 담아서 밀봉하여 항구로 보내면 대형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배 위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과거의 노동집약적인 하역 작업과 달리 이 과정에는 매우 적은 사람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65년에 화물은 시간당 1.7톤밖에 배에 실을 수 없었지만 그 5년 뒤에는 시간당 30톤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의 손상, 분실, 도난 등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그 효율을 깨닫게 되면서 20세기 후반에는 모든 해운의 90% 이상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장에 비효율이 존재한다면 혁신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이 많이 있나? 그리고 시장 내에 큰 비효율이 있나?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꼭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